어, 어제 미국 반등했고, 아시아 반등하고, 유럽 반등하고, 미국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보면,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91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오늘. 쭉 밑으로 밀렸죠. 이제 이번 최근 일주간을 보면, 유가가, 예, 급등했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아래로 하락하는, 천연가스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움직임이 뭐 그렇게 급등했던 금값도 내려오고 뭐 2,000달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하나 더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천연가스 관련된 걸 보면 이건 이제 오늘이거든요. 오늘은 밑으로 내려가고 오늘이 종가 92.5 근데 어제가 134였을 거예요. 네, 134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락폭이 3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럽 천연가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니고 유럽 천연가스 기준 가격.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은 큰 문제 없이. 제재 얘기를 너무 많이 해대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1차 제재 이후 2차 제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EU나 영국이나 뭐 푸틴하고 외무장관 등 자산 동결을 푸틴까지 하는 걸로 넘어간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백악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나왔는데 보면 푸틴 제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외무도 제재하고 푸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EU, 영국, 러시아 푸틴 외무장관 자산 동결 2차 제재를 채택했다고 이미 나왔죠. 근데 이 스위프트 관련해서는 독일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제 간의 은행 결제를 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아야 될 그런 기업들이 타격을 입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제재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푸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침공을 진행했겠죠. 개인적으로는 진행될지 안 될지 확정은 못하겠지만 사실 스위프트가 진짜로 막히면 완전히 막히면 물론 은행 제재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 러시아의 그 기업 간의 타격은 있을 건데 약간 어떤 형태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리고 또 사실은 중국이 천연가스 수입하고 밀 수입을 확장해 주겠다고 얘기해서 100% 막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 쪽으로의 무역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제 어떤 형태로든 뭐 돌려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까지의 상황이 좀 커지면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세게 이거 뭐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 그 TV에서 크림반도 때는 별 충격이 없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그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움직임이 녹록지 않거든요. 과거 그 소련 시대에 그 지역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만들었던 전체를 그런 형태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쌀고 완전히 짓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대응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 그 어제 하루 종일 페이스북이나 뉴스 보도 보는 것보다 페이스북이나 그 유튜브 같은 것 쪽에 우크라이나 뭐 직접 동영상 촬영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쭉 봤는데 사실 그 도망가는 행렬들을 보면서 야, 참 이거 금방 러시아가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뉴스 보도 보니까 역시나 예전에 우크라이나가요 그런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930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대기근이 생겼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그 생산되는 그 주요 식량을 전부 다 러시아로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죽은 전력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거를 잊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 탈출 행렬이 아니고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역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특히 여기 보면 전 대통령도 이분인가 봐요. 이분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직전 대통령 현재 대통령 말고 이 사람들과 이분도 총기를 들고 이거 뉴스 보다가 라디오 코리아?
라고 하는 데이터 뉴스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전혜지 기자께서 2월 25일자 올렸고, 요분께서도 거리에서 인터뷰 도중에 소총,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다. 푸틴 지금 진격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군부한테 권력을 장악하라고, 여기 보면 어디 있나, 여기 나오네요. 우크라이나 군한테 국가 권력을 장악하라고 얘기가 이걸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녹록치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물론 뭐 군대가 그 분열하도록 만드는 그런 획책, 그런 거이기도 하겠지만, 요 보도 보면 요거는 매일경제 기사고요. 2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뭐 그 공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키예프 인근은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잠시만요. 로이터 통신, 미 고위 국방당국자가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하는데 러시아가 예상한 것보다 우크라이나 저항이 크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의 지휘 및 통제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기 그 군부의 권력을 장악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군부가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제가 두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새벽부터 키예프를 장악했는지를 두져보는데 그 기사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키예프를 오늘 장악하지 못하고 민병대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민병대 결성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 전쟁 대치를 모른다는 거죠. 러시아군이 어느 쪽으로 대치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국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하게 되면 협상력도 강해지겠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최근 여기 보도 보면, 이 보도 보면 좀 전에 봤던 거, 협상을 하려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협상 시도로 나타나는데,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중립국지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 측과 벨라루스 수도 민스키에서 양국 대표단이 회동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아주 웃깁니다. 이후 벨라루스 측이 회담장을 폴란드 바르샤바로 하자고 역제안을 하고 연락을 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거든요. 그냥 거기서 하자고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한번 또 얘기했다는 얘기는 회담을 지연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데 우크라이나 민병대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치열해지면, 그 반격이 치열해지면 협상력이 강해지겠죠. 키예프가 잘 함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서쪽 지역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군대는 안 들어간다라도 무기 공급을 잘 받아가지고 반격을 취하면 그렇게 단순간에 우크라이나가 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점령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엔. 어제 새벽에는 금방 끝날 것 같더니. 그리고 한 가지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만 러시아 주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후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반토막 났거든요. 50%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주가 지수 중에 RTSI인데 이게 MOEW든가요? 가물가물 기억이 제가 MOEW일 겁니다만, 모스크바 주가 지수인데, MOEX는 루블로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RTSI는 달러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RTS가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MOEX보다. 그 이유는 이 루블이 이게 환율이거든요. 아이고, 이거 딴 거 누르면 안 되는데, 안 돼. 딴 걸 눌러버렸네요. 잠시만요. 예, 데이터를 다시 그리려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이 RTSI가 50%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루블로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한참 들고 있어서 반등해서 고점까지만 가지면 100%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걸 장기 차트로 보면
루블화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고 루블화를 표시통화로 하는 환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 가치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루블화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가지수, 그러니까 이게 환율 이렇게 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랫방향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추정을. 근데 환율이 이 주가가 떨어진 걸 보면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50% 떨어졌지만 예전에 글로벌 금리 때 보면 80%까지 폭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리라고 하는 거는 뭐 러시아에 특별한 제재를 가한 게 아니고 그냥 글로벌 경제가 수축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경제에 강력한 제재를 서방에서 취하면 경기 수축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점점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락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단지 반토막 정도 났으면 많이 빠졌네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들어갔다가는 된탕 물릴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반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러시아를 보셔야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보다 좀 더 한 차례 세차게 빠지면 그때서나 매지 들어가고 싶다면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들어갈까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라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확정짓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높아시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관련된 것 중에 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온 펜딩 잠정 주택 판매가 나와요. 이건 이제 주택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이 안 치러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잠정 주택 판매가 아래로 세차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밑에 가 볼까요? 이거 여기 보면 잠정 주택 판매하고 기존 주택 판매의 성장률이거든요. 이거는 빠지고 있죠. 이것도 성장률이고, 요거는 판매 인덱스고, 요거는 성장률이거든요. 이거 전년 동기 대비인가 정년 동기 대비 같은데 YOY인지 MOM인지 모르겠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하튼 그런데 이제 1월달에 신규 주택 판매는 다시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그런데 요거 NAR 여기서 나오는 이거 뭐야, 어디로 간 거야? NAR 여기에서 나온 요 기사를 쓴 건데요. 이거 번역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1월 계약 건수가 감소했고 월간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는데 1년 전보다는 모든 지역, 그러니까 그 월간으로 보면 서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 3개 지역이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보면 모든 지역이 떨어졌다. 근데 밑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기지나 주택 비용, 그 다음에 재고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위에 보면 지속적인 공급 제약과 함께 주택 상향꾼들이 집 상승과 금리 인상을 포함하여 많은 추가 시장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11월에 비해 1월 이자율이 거의 1%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월모기지 비용이 추가됐다. 그래서 최근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모기지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 보려고 하는 매물,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이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 데이터 페니메의 주택 서베이에 보면 이렇게 쭉 부정적으로 떨어졌던 것,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 주택 시장도 점점 정점에 다가가서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강도가 시차가 좀 오래 걸리죠. 주식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점 언저리에서 다가가고 있고 이제 추세가 하락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이거 미국입니다. 미국 보시면 이게 급등했던 게 1월 중순에 오미크론 상황이 정점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가 하락하는 국면을 이제 1월 정점 이후에 보였고, 여기 보시면 확진자 수가 1월 하반기에서 2월 초에 정점을 쳤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확진자 수가 나오는 거가 정점을 친 지 보름 지나고 나서 환자 수나 이런 것들이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가 3월 중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말 정도 되면 좀 정점을 찍고 모든 것이 환자 수,
그리고 확진자 수 이런 것들이 정점을 치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뭐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막 마스크 문제도 막 해결하려고 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쳐다보면서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봄지나 여름께로 가고 이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상황의 액션 혹은 좋은 상황의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추가적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추가 진군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 전쟁 분쟁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돼 있을 거고요.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대적으로 에너지 쪽 측면이 좀 낮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심히 제가 기사를 보는 거는 이란 협상 부분하고요. 사우디 증산 이 부분이 떠야 된다, 이제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를 제재해서 유가나 천연가스 쪽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걔도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르려면 미국이 그 정치력을 지금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뉴스 보도가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에너지 쪽에서 꿈을 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래로 이제 짓누르는, 그래서 에너지발,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밑으로 눌리는, 그러니까 정점을 찍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 부분은 잘 해결됐고 이제 연준 부분이 남아 있는데, 연준은 0.2포인트를 내릴 것 같아서 이게 연준 조정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금을 다 밀어넣을 때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예,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나중에 다시 그 부분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